알면 당신도 버텨라.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죠. 오랫동안 그리워하셨죠? 그리워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버텨라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가 수천 번을 돌고 수천 번을 뒤척여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또 만나게 됩니다. 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꼭 만난다고 하죠. 법을 수호하는 순수한 열정의 소유자 빅데이터 전문가 정민기입니다. 네. 열정의 소유자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본인 입으로. 네. 네. 우리 항상 인사 멘트가 굉장히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약간 그런 멘트를 아주 네. 부끄러움 없이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당당한 모습이 네, 보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시작되면서 네. 국감 때문에 우리가 좀 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네, 네. 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열정의 소유자 막 맞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네. 한 주 정도 쉬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좀 없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아, 김현욱 네. 아나운서도 네, 네. 솔직히 뭐 제 삶에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없어도 돼. 근데 또 몇 주 안 보니까 약간 서운하더라. 보고 싶죠? 바로 없어도 되는 보고 싶었죠? 걸로. 조금 보이고 싶더라고요. 네. 예. 자, 아무튼 10월은 말이죠. 밖으로 나가기 너무 좋은 계절 아니에요? 10월 말이니까요. 네, 이제 산이 막 화려하게 저는 변하는데 네. 전 여름보다 가을 나들이가 더 추천입니다. 10월 말, 네. 이때가 또 아쉽죠. 네.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계절이라는 노래가 아니죠. 제목은 그게 아닌데. 잊혀진 계절. 네. 그 노래. 아니, 왜냐면 마지막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네네네. 이용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가을이 되면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치솟는 계절이긴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근데 뭐 하고 놉니까, 신변은? 집에 있을 때는 네. 왜 이렇게 식욕이 도는지 뭘 먹어요? 하루 종일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아이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 뭐 한 잔 곁들이면서. 그러니까요. 네. 아주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냥. 좋네요. 전 팀장은요? 저는 이제 아들 없으면 네. 자고 아들 있으면 계속 놀자 귀신이거든요. 우리는 집에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아이들과 놀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 요즘에는 맞아. 특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지상파라는 표현 자체를 젊은이들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OTT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온라인 동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OTT 시대죠. 네. 진짜 하루 종일 틀어놓고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스토리 놓치면은 되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되고. 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OTT 관련해서 법도 꽤 많이 이제 재개정이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통과된 법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자율 등급제를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네. 자,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자체 심의가 아니라 따로 등급 심의를 받았었나 보군요. 맞습니다. 현재 웨이브 같은 국내 그 OTT 업체들이 10여일에 걸쳐가지고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적시에 뭔가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사전 등급제라고 봐야겠죠. 사전 등급제. 그거 그 옛날에나 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과도한 규제라는 말이 나왔을 법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OTT 업체를 다 인정해주는 것도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 참 애매하네. 네, 그래서 네. 법안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제도 도입에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OTT는 자체 분류한 콘텐츠 등급과 네. 이 내용 정보를 표시하고 그리고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통보하는 등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데요. 이 만약에 영등이가 영상물이 제한 관람과 또는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네. 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율적으로 하되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제 생기면 좀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OTT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외와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이 컨텐츠 홍보와 관련 일정을 사전 예고한 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K 컨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영상물이 뭐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기만 하면 거의 OTT 업체의 탑 10 안에 우리 게 뭐 한 대여섯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볼 때마다 뿌듯하기도 한데, 하지만 자율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것만 잘 지키면 이 법안은 잘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하루하루 법이 바뀌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법률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법태랑 주제는 OTT 등이 아무리 이 세상을 변화시켜도 네.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최소한의 생활, 최대한의 교육입니다. 네, 최소한의 생활, 최대한의 교육.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게 돼야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분이 이 당연한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까요? 오늘 입법 고수, 바로 이분입니다. 기초연금도 지금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판인데 물가 상승분만큼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이 인상되도록 하자. 장애인도 교육을 받아야만 일자리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자. 우리 대학들이, 특히 지방대학들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대학을 위한 예산은 네. 별도로 만들자. 한때 국회 숨은 실력자라고 불리셨다면 지금은 대놓고 실력자십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세우는 게 지상 최대 목표라는 분, 유기용 의원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기국회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네. 예. 뭐 예산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시기에 이 예산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국정상 감사 끝나고 남은 것은 이제 법안을 최대로 많이 처리하는 네, 거고, 네, 네, 네. 또 하나 결국 1년 나라 살림.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집중해야 될 건 네, 네, 네. 결국 예산이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산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네.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3선째 하고 계시단 중진 말이에요. 의원이시고. 그래서 이제 뭔가 집안에 네. 뭔가 남다른 무언가가 있나라고 저희가 이제 살펴봤더니 예.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고 너는 절대 데모하면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아버지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네. 미래를 보셨나요? 사실은 예. 저희 할아버지가 경기도 용인에서 제2대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6.25 때 납북을 당하셨는데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납북자로 인정도 받았고 네네네. 북한에 살아 계시다가 86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마 저 태어나기도 전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대요. 가족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갔다가 이제 신고한 거죠. 북한에 계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 이후에 저희 집안이 완전히 요시찰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저희 아버님하고 작은아버지들이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너는 절대로 데모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유가 있네요.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르다. 뭐 저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5.18 광주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해서 운동을. 그 81년 3월 달에 광주 학살 진상 규명하라는 요구로 이제 시위를 했죠. 네네네. 혹시 그게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됐나요? 한 계기가 결심의 됐죠. 계기? 뭐 그때 바로는 아닌데 네네네.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네네네. 2000년에 제가 청와대로 스카우트 됐어요. 그때 시민사회 네. 비서실이라는 게 네.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사실은 제안은 문제 제기 집단이잖아요. 네. 실제로 세상을 바꾸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영역도 필요하겠다. 뭐 그러다가 이제 17대에 전 국회의원이 됐죠. 네네네. 근데 의원님께서 네. 17대 국회에 입성하셔서 21대까지 뭐 3선 내내 네. 교육위원회를 좀 담당을 하셨는데 그러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지역구가 이제 관악구거든요. 네. 관악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제 모교인 서울대가 있는 지역이기도 네네.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1번이 교육이고 2번이 교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국회 교육위에 가서 관악을 교육특구로 만들겠다. 그래서 서울대와 함께 우리 관악구의 교육 여건을 많이 개선하고 네네. 또 지금은 서울대와 손잡고 관악구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네네. 벤처밸리도 예. 지금 같이 준비하고 그 남부순환로 이렇게 가다 네. 보면 있는 거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저 맞습니다. 그거 촬영 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네. 더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21대 국회 와서는 바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고 또 후반기 때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두 번 하는 거는 이례적인 그래서 거 제가 아닌가요? 한번 찾아봤어요. 예. 쭉 찾아봤더니 1950년대 딱 한 분이 김범린 의원이라는 분이 같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교육위원장을 2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예. 국회의원들이 사실 2년마다 상임위를 바꿀 수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해보니까 한 무릎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전문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교육부 관료들이 저한테 와서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죠. 쭉 하셨으니까. 네. 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네네. 의원님의 지상 목표라는 네. 말씀을 이제 자주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지상 최대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좀 성큼성큼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좀 심각한 위기의식도 느껴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요. 네네.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은 좀 충격적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중에 일자리를 구할 때쯤 되면 일자리의 65%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로 변화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사회가 급격하게 바뀐다는 거죠. 이제 AI한테 딥러닝을 시키면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모든 교육 과정을 14분 만에 AI가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우는 교육, 또 사지선다형 교육, 네. 주입식 교육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중요한 계기가 2025년에 고교 학점제 전면 실시. 자기가 원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대학처럼. 듣는. 그렇죠. 예.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그러네요.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해서 큰 포부를 갖고 계신 네. 반면에 또 하나 1호 법안으로 전두환 재산 네. 추징 3법 네.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밀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의원 중에 5.18 국가유공자가 저와 우리 같은 민주당의 서른 의원님 두 분이 네네. 5.18 유공자예요. 그래서 저는 5.18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좀 있습니다. 제가 19대 때도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해서 그때 통과가 돼서 네네. 일부 추징을 했어요. 네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은닉 재산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이라는 3법을 발의했는데 형법은 사후에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몰수한다. 몰수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은 상속된 재산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거.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은 네. 제3자에게 양도한 법. 사실은 사망 전에 이 법이 통과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통과되더라도 소급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소급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네. 소급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때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 재산 몰수에 관한 법을 발의했었는데 반인도적 범죄자로부터의 재산 환수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 정당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법 질서를 바로 잡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 교육의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유경호님의 관련 법안을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유기용 의원님의 최소한의 생활, 최대한의 교육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35만 원은 아니잖아요. 참전유공자 생활안정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 개정안입니다. 35만 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설마 이게 수당이 35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야, 이 법의 취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35만 원인 것 네. 자체가 놀라운데. 제가 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훈장을 네.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쟁 영웅들한테 주는 태극무 훈장입니다. 오. 사실은 이 훈장의 주인공은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참 아쉽게도 아버님이 이제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네. 작년에 이 화랑 태극무 훈장이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그 지 전쟁 10년 와중이다 만에. 보니까 네. 그때 훈장이 나왔는데 네네. 본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 훈장을 제가 대신 전수받는 순간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과 같은 처지에 계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두 가지 법을 발의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법과 보훈기본법인데요. 네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수당이 35만 원이에요. 네. 지금 거의 모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기초연금도 지금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판인데 네. 더더군다나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고요. 네.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경우는 그 당시 베트남에서 전투하면서 받은 전투수당을 본인들이 받은 게 아니라 그때 나라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월남전 참전 병사들의 전투수당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건데 네네.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그것을 대략 한 58만 원 정도로 올리는데 58만 원은 그럼 충분하냐? 네. 물가가 올라도 이 정해진 액수는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질 않아요. 네. 딱 그냥 정해져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만큼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이 인상되도록 하자. 그런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 그러네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다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까지 어느 정도 드는데 전 팀장 참전유공자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봤죠. 그 작년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6.25 전쟁과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참전 유공자가 25만 1,547명, 평균 연령이 79세세요. 이분들의 연간 개인 소득을 보니까 2,149만 원인데 보훈 대상자 전체 평균 소득이 2,928만 원이니까 다른 보훈 대상자 비교해서 지금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도움이 근데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네요. 근데 결국 그건 이제 개인 소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명예수당만 따지면 연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뭐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용돈도 안 되는 거죠. 수준도 네. 안 되지 않나. 요즘에 물가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으로 보면은 참전 유공자 평균 연령이 거의 뭐 80대시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비, 이 병원비 부담도 네. 꽤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담으셨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한 25만 명이 조금 넘게 네. 생존해 계신데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병원 신세를 많이 지시는데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훈병원은 90%까지 지원해요. 근데 보훈병원을 한번 가시려면 네, 많지가 않고 일단. 저 서울에서도 아주 외진 동네 보훈병원이 있어서
거기 가시면 또 다 거길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각 동네마다 위탁병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위탁병원은 75세가 돼야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탁병원이 사실은 진료의 수준이 그렇게 썩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75세 제한도 없애고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은 보훈병원이건 위탁병원이건 가리지 않고 100%로 해드리자 하는 내용이 참전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 보훈단체 어르신들 자주 뵙는데 병을 달고 계세요. 네. 특히 고엽제 후유증 베트남전에 네. 전달하셨던 분들. 예. 자식들까지 그 병이 대물림 되거든요. 병원비하고 약제비는 전액 국가에서 좀 책임지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혜택 받을 시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참전 유공자 수가 2019년에 28만 4,631명에서 2020년에는 26만 7,902명, 2021년에는 25만 1,547명. 해마다 이렇게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마다 만여 명의 참전 유공자가 유명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마음 같으면 35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이라도 지원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마음은 같아요. 문제는 말이죠. 이게 이제 그 모든 게 아까도 예산 얘기했습니다만 돈이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본적인 문제가 역시 재원 때문인가요? 네, 뭐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싶지만 예. 1인 가구 중위소득이 한 30%가 58만 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 연동하고 기초연금까지 중복 수령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 네, 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네. 중복 수령은 예.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용돈보다는 예. 조금 더 생활에 네. 보탬이 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최저생활보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최고의 보상이 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또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유경 의원님의 최소한의 생활, 최대한의 교육 그 두 번째 법안은요. 네. 장애인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장애인 평생교육법입니다. 네. 자, 한두 달 전에 이제 방영이 됐던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아마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취지를 담은 법안인가요? 장애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교육권과 이동권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교육을 받아야만 일자리를 갖고 그렇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영우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변호사이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로스쿨을 가서 그렇죠. 공부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변호사가 된 거거든요. 예. 뭐 거기서의 우영우 변호사는 천재니까 서울대 로스쿨 뭐 수석 졸업 합격 이렇게 나오지만 우영우 변호사처럼 모두가 그렇게 천재이진 않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장애인들은 교육권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17대 국회 때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통과시켰던 그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은 유아교육부터 대학까지 장애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입니다. 정규 학교 교육은 그런데 사실 이제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정규 학교 교육에 관한 법은 있으니까 네, 네.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도 권리다. 네, 네. 생명이다.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발의했는데 네, 네.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꼭 통과돼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총 262만 명인데 네, 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고작 4%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서 약 10배 이상 낮은 수치고요. 중졸 이하 학력자가 무려 55.7%,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에 불과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교육받기 열악한 환경에 계신 줄 알 수가 네,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제 분명히 평생교육법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따로 제정하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관심을 갖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기존의 평생교육법이 있고 네. 그 안에 장애인 관련 조항이 있으니까 네. 충분하지 그 않냐. 법 내에서 충분하지 않냐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장애인 위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기회를 주면 공정한 건가? 아닙니다.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2배, 3배, 10배의 관심을 가져야만 아까 수혜율이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평생 교육할 권리를 네. 이 법원에서 규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국가 또 지자체의 네. 책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을 통해서 네.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하신 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라고 네. 하면 여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럼 누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각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 산하에 장애인 국가평생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잘하고 있는가를 늘 감독.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걸 둬서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초단체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관을 둬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가서 뭐 교양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인문학도 배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입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요. 관악구청 안에 그 카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커피 만드시는 분들이 바리스타들이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아니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커피 양을 맞추지? 그러니까 그건 좀 무게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만드는 커피 못지않게 예. 그런 배합 비율을 만들고 손에 화상 자국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일반 교육시설에 가서 했거든요. 근데 장애인들만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면 화상률이 적겠네요. 그렇죠. 화상을 안 입을 그러네요.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 장비나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이제 이런 예에서 보듯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 그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 내에서 뭐 장애인 평생 교육사를 네. 두어서 또 이런 교육에 대해서 또 특수하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을 네. 입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평생 교육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평생 교육사 특별히 명시를 하셨나요? 네. 왜냐하면 교육시설이 있으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가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관련 학과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한테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면 상당히 인기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장애인의 차별 없는 평생 교육이나 인권 보호 등이 보장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네. 잔뜩 갖게 됩니다. 자, 보니까 약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오늘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자, 유기용 의원님의 마지막 세 번째 법안 살펴보죠. 네, 역시 교육에 대한 법안입니다. 골고루 평등한 대학을 위해 대학균형발전 2법, 국립대학법과 대학균형발전 특별회계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언론상으로는 대학균형 3법으로 네.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 세금 예. 혜택 주는 예. 법안까지 3법인데 예.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 믿어지시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국립대학이 36개가 있어요. 또 있고. 그렇게 많나요? 예, 36개. 와. 근데 이제까지 시행령으로만 의율이 돼 있었고 근거법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확실하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또 지원도 해야 된다 하는 뜻을 담아서 국립대학교 총장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립대학법 적용 범위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서울대학하고 인천대학은 국립대학 법인이 돼서 근거법이 있습니다. 예. 또 소위 말하는 이스트 대학들, 네. 카이스트나 예, 뭐 예. 각 지역에 있는 그 과학원 네. 그 근거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법이고요. 공공성과 책무성, 자율성을 위한 조항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의회, 대학 평의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가 간섭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에 좀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조항들도 들어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좀 책임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4,800만 원입니다. 근데 지방국립대학들 전체 평균이 1,670만 원? 거의 3배예요, 서울대학. 그러네요. 이런 명백한 지표들이 존재하는데도 국가가 대학을 별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들이, 특히 지방대학들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한 12조 1천억쯤 됩니다. OECD의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균형발전 특별회계법이라는 걸 이제 발의를 해서 지금 내년 예산 12조라면 제가 생각하는 특별회계법을 통해서 한 7조 정도를 더 얹어서 하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하고 지방대학하고 똑같이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서울대는 이미 4,8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지방대학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지방대학을 살리는 효과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 균형 발전이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전 팀장.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보니까 국공립대 신입생 미등록 인원수가 많이 뛰었네요. 그 2021년에 국공립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1,563명이나 돼요. 2020년에 174명보다 9배나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이나 이 한계 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좀 일반적인 현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죠. 거기에 10년 이상의 등록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이 국공립대는 신입생 모집과 재정 확보에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우리 고등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나아가서 우리 전체 사회에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바가 좀 있어질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지금 야당도 그렇고요. 저희 야당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대학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이라는 걸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쓰는 돈이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돈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 돈을 대학에 갖다 쓰자. 이런 발상이죠. 근데 저는 이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줄면 그 아이에게 더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하긴 합니다. 지금 우리 국군 정예화로 인해서요. 군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국방비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안 그러죠. 항모도 사야 되고 F-35A도 오히려 사야 기술적인 되고.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비 안 줄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시켜요. AI 맞춤형 교육. 그리고 전국에 40년 이상 된 건물이 8,000동이 있어요. 학교 건물들이 다 노후해.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에 강력하게 좀 촉구드리는 것은 대학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만들자. 대학을 위한 예산은. 지금 600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서 좀 한 7조 정도. 그것도 우리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에 추가로 더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고 그 절대로 큰 돈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 특별회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좀 더 투자를 해라. 과감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유경 의원님의 세 가지 법안 취지가 너무나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에 말씀하신 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셨는데 재밌는 거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죠, 전 팀장. 좀 편안한 질문.
그러니까 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예. 저도 사실 7살 아들이 있다고. 예. 저는 6살 아들, 딸 쌍둥이가 예, 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알고 의원님도 있어요, 제가. 아, 그러시군요. 의원님도 보니까 세 딸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근데 예. 쌍둥이가 또 쌍둥이가 있으셔요.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그 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키우는 남다른 좀 교육법이 있으셨을까요? 특별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네, 너무 궁금해서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예. 사실은 요새 참 바쁜 철인데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제안을 받고 진행자가 김현욱 아나운서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쌍둥이라는 걸 아유,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네네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또 비싼 과외도 제대로 못 시켰죠. 네네네. 아이들이 좀 간섭하지 않았어요. 네네. 간섭하지 않고 어려움을 느낄 때 그걸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네, 네, 네. 니네가 버팀목이 있다는 것만 네. 알아라. 이런 교육법이시네요. 그 우리 집안에 뭐 미술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예술 쪽으로 갔구나. 예, 저도 예. 저도 그림은 젬병인데 네네. 미술 쪽으로 유명한 대학에 오. 쌍둥이가 그 당시에 동시 합격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교육법이 맞으셨네요. 근데 지금 의원님 그거 아세요? 예. 아빠는 다 팔불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 중에 제일 밝으셨어요. 예.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나 예, 네, 좀 네, 짧게 네. 한 말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네. 저는 앞으로 1, 2년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말씀드렸던 대로 2025년 고교학점제, 2028년 대입제도 네네. 요때 우리 교육을 확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앞으로 1, 2년 사이에 못 살리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뭐 대학이 망할 거다라는 괴담이 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네. 벚꽃 피는 순서하고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막 망해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골든타임에 네네. 최선을 다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창의력 있는 인재로, 디지털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일 하나. 두 번째는 우리 대학을 살리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요 일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네네네. 관악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이제 5번 출마해 3번 세 번. 당선됐는데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좀 홀수 전문 국회의원에서 탈출하고 싶다. 예, 여기에 방점이 있네요. 예. 짝수 국회의원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예. 우리 관악구민 여러분들께 농담같이 드리고 있는데 예. 제가 더 분발해서 네네. 실망하시지 않도록 네네.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저는 관악갑의 국회의원이라는 걸 늘 자랑스럽게 네.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예. 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죠. 그만큼 중요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데 지금까지 한 우물 파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우물을 계속 파셔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 될 것 같은 법 때문에 수 때문에 속을 시원해내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뭐 힘든 날도 있고 누구나 다 이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날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맞습니다. 네, 이 원칙 아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날 배신할 때 이때는 정말 참기가 힘들고 세상이 다 나를 등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전 팀장 그런 충격 받아본 적 없죠? 저는 아직까지. 뭐 크게는 없는데 상상만 해도 뭐 애인이나 그러니까. 배우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를 핑계. 믿었기에 핑계 아니고 잘못된 말. 잘못했다.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데. 저도 어저께 꿈에 네. 남편이 저를 배신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진짜? 이게 꿈인데도 와 이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참을 수가 근데 없어요. 아내들은 왜 그런 꿈을 꾸죠? 그럼 제 아내는 이혼한 꿈을 꿨다고 갑자기. 민감한가, 남자보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불안하던지 진짜 하고 싶던지.
자, 오늘요, 저희가 더 감정이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사연은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뼈아픈 배신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제가 1일 악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김 이사님, 중국 수출권은 제가 출장 가서 직접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동안 광고 계약만 좀 신경 써주세요. 역수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걱정 마이소! 그리고 이번에 500억 투자받은 것도 기사 잘 나갈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아뭐야 500억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그것도 걱정 붙들어 매리서 마! 아, 자기야 언제까지 전화만 할 거야? 커피 다 식잖아. 네, 이사님 문제 있으면 다시 전화하세요. 자기야 미안. 이번 주에 신제품 출시되고 중국 계약도 신경 써야 돼서 너무 바빠서 정말 미안해. 아, 정말 자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보다 일이 먼저지?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고 맨날 일만 하고. 태랑이는 우리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는 내 맘 같지 않은가 봐. 아니면 사랑이 식은 거?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태랑 씨밖에 없어. 요즘 사업을 확정 중이라서 정신이 없어도 그래. 나 궁금이는 팀장이 오직 자기만 새낀 거 몰라요? 태랑띠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알러뷰 태랑띠. 자, 이른 나이에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만난 궁금씨. 궁금씨는 비혼주의자였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기에 그 사랑을 증명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야, 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짜잔, 읽어봐. 내 마음이야. 뭐야, 자기 아날로그 감성 좋아하는구나. 요즘에도 손편지 쓰는 사람이 있네. 이게 뭐야,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자기 토지에 10억 원을 근저당 설정해서 날 주겠다고? 자기야, 우리 결혼만 안 했지 평생 함께할 사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을 대비해서 계약서를 썼어. 이제 금금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내 사랑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돼요. 아니, 자기야, 근데 이건 그냥 계약서일 뿐이잖아. 이걸로 과연 자기에 대한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글로 쓰지만 말고 진짜 자기 토지에 내가 10억 근저당 설정할 수 있게 해줘야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게 말과 글이야. 난 실행하지 않는 사람 믿질 않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 내 땅에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자. 10억 콜! 결국 궁금씨는 자기 명의의 땅에 남자친구 태랑씨를 채권자로 해서 근저당 10억을 설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행동은 큰 실수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야, 내가 자기 좋아하는 마라탕 사가지고. 뭐지? 그래. 드디어 이 형님이 한몫 잡았다니까. 아니, 뭐 어디서 계약서 쪼가리 갖고 와서 생색만 내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해달라고 했지. 그 무려 10억이라니까. 아하, 니 땡 잡았다, 야. 친구, 10억에 0.01%는 나한테 아낌없이 좀 쏴라. 야, 0.01%가 뭐냐? 0.02% 쏠게. 자기야,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아니,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한몫을 잡아? 너 돈 때문에 나 만난 거야? 당장 근저당 말소시킬 거야.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발끈하냐. 그리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내 허락 없이 어떻게 말소시키냐? 너도 참 무식하다. 뭐 무시해? 법은 쥐꼬리도 모르는 아주 그냥 호랑말코 같은 자식이. 어디 법대로 해보자. 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만 안 둬. 와. 오늘 사연도 보기만 해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연입니다. 궁금씨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는데 이 정도면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게 당연한 의심입니다. 맞아요. 궁금씨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해준 건데 그렇지. 이걸 친구한테 이제 한몫 잡았다. 이렇게 떠벌릴 정도면 뭐 당연히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본인은 이제 법률가니까. 그래도 나는 이 여자분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주겠다. 단서가 붙었네. 네. 그러네. 네네네. 자, 그러면은 한번 따져봅시다. 네. 이 남친이 자기 돈 보고 접근했다는 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경우에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까?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 근저당권에 네. 그 채권이 필요해요. 네.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과연 그 설정된 그 채권이 무엇이냐.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 죽으면 얼마간의 금전을 받겠다라는 것이 돈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상속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런 계약을 네. 내가 죽으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할 때 네. 이런 계약을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걸 유증이라고 해요. 네. 유언으로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네. 유증. 또 한 가지 사인 증여라는 것이 있어요. 네. 내가 죽으면 너에게 얼마를 줄게라고 네.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상속은 상속인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상속은 아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유증 네. 또는 사인 증여인데 이 사건에서는 사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 사인 증여, 네. 그거 저는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유언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네. 내가 남겨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면 그 사람한테 재산이 가는 건데 사인 증여는 알려주는 거죠, 미리.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주려고 그렇지. 해. 유언은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죽은 다음에 갑자기 네. 왜 영화 보면은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공무실 가방 들고 자, 전민기 씨죠. 누가 이렇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네. 거.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유언은 그러니까 예. 그 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 없다. 예. 일방적인 단독행위다. 그런데 예. 사인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예.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예. 근데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예. 죽으면 그 상속 그러네. 재산에서 예. 일부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 562조는 네. 사인 증여에 관해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러면 유증에 관한 규정을 갖다 써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유언 능력이라든지 네. 뭐 유언의 방식 그리고 승인과 포기, 유증의 철회 이렇게 단독행위 성질에 관해서는 네.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였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는 철회 규정. 유언이라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주려고 마음을 먹어서 네. 그거를 이제 뭐 공증이든 네. 유언 했는데. 증서를 마련해놨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내 네. 마음대로 바꿔도 되잖아요. 네. 아 아니야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렇지. 쓰면 유언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과연 이 규정을 네. 사인 증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쟁점이 됐어요. 예. 대법원 판례에서는 예. 민법 562조는 사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 있고 네. 민법 1108조는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서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유증의 철회 규정이 사인 증여에도 준용이 된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아. 사인 중에도 철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생겼으니까 네. 이번 사연의 경우도 근저당 설정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근저당권은 네, 네. 그 피담보 채무만 없으면은 바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대법원에서는 이 사인 증여는 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가 않고 증여자의 사망 후에 그 재산 처분에 관해서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서 사인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네. 이 사인 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철회가 된다. 그러네. 네, 말을 왜 이렇게 사망하기- 어렵게 하는 거야? 네, 인정되지 않을 수 네, 없다. 대법원 판례를 제가 이제 좀 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데도 1심, 2심은 사인 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특별한 경우에만 된다 이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얼마를 줄게 했던 네, 네, 그 네, 사인 네. 증여가 네. 없어지고 네. 그렇다면은 이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무런 담보할 수 있는 채무가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네. 다행입니다. 쿵쿵 네. 씨가 근저당 설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잖아요. 예. 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이런 약속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분이 이 방송을 보셨다면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보여줄게. 예, 이렇게 하면서 해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정보를 네. 팁으로 가져가신다. 아유, 오늘 방송 너무 좋다. 네. 예, 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날이 있더라고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예. 왜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더라고요. 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건 몰라.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명시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10월 25일이. 바로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다고 해요. 그러네. 자, 독도의 날이 근데 이제 법정 기념일은 아니죠? 네, 법정 기념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민간단체 독도 수호대가 제정을 했는데요. 현재 독도의 날 관련해서는 국회에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국회가 챙길 법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독도는 역사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법안은 통과가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법태랑 MC로서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정기국회에서 특히 많은 법들을 논의하고 또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잘 챙겼다가 앞으로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